우리는 우리 조상의 기록 문화에서 얼마나 주도 면밀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신이 하도 높아 우리 후손들은 덩치에 따라갈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기록 문화재들은 거기가 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기록 문화물에 버금가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성 성역 의궤가 그 주인공입니다. 의궤는 아시다시피 쏜 화성에 대한 공사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성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서 혼동을 막기 위해 잠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처럼 그냥 세계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영어로 월드 컬처 헤리티지라 쓰고 보통 문화유적을 지칭합니다. 여기에 한국 것은 화성을 포함해 7개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각, 고인돌, 창덕궁, 종묘, 경주 역사지구와 화성이 그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기록 유산은 메모리 오브 헤리티지라 하고 주로 서책을 중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문에 들어가 있는 우리 유산은 지금껏 본 직지, 고려대장경, 실록, 일기, 조선왕조 의궤와 앞으로 보게 될 훈민정음입니다. 그냥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과 기록유산은 이렇게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화성은 세계문화유산 가운데에서도 매우 독특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온 세계에 숱하게 많은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우리 화성은 복제품이 등재된 유일한 경우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쏜 화성이 온전히 남아있을 턱이 없겠지요. 일제시대와 유교를 거치면서 성할 리가 없을 테니까요. 우선 일제시대 때 화성은 성곽만 남고 내부에 있던 횡궁이나 관화 등이 모두 헐립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는 경찰서, 학교 등이 들어서 화성은 이미 그때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성곽마저 6.25 전쟁 때 대부분 파괴되고 제대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여기에 수록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웅장하고 아름답게 복원된 화성의 북문에 해당되는 장안문이 6.25 때는 반이 날아가 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꼭 뇌의 반쪽이 날아가 버린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다. 사정이 그랬던 것을 1970년대 중반에 일단 성곽을 복원하고 1990년대는 중반에는 내부 시설에 대한 복원을 꾀하여 1997년에 드디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고자 신청했을 때 화성을 심사하고자 내한한 유네스코 관계자들이 처음에 보인 반응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복원된 것을 감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킬 생각을 했느냐고 말입니다. 이때 우리 측에서 제시한 것이 바로 의궤였습니다. 우리 측 관계자들은 유네스코 관계자들에게 이 의궤에 입각해서 화성을 본래와 똑같이 복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예는 세계의 다른 유적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측 관계자들은 화성이 비록 복제이지만 확실한 도면을 가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유네스코의 관계자들도 이 의궤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의 건축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상세한 보고서는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조선의 기록 정신이 빛을 발한 것인데 이 성을 지은 것은 주지하시다시피 정조였습니다. 정조가 개혁을 꿈꾸면서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축한 것이 화성, 즉 수원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조는 당파로 시끄러운 한양을 떠나 수원의 도읍을 새로 정하고
조선을 일신해 보겠다는 생각을 암묵적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성을 지을 때 모든 힘을 다하여 짓습니다. 그런데 정조대가 어떤 때입니까? 조선에 있던 여러 시기 가운데 세종대와 더불어 문기가 가장 성할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 훌륭한 책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화성의궤를 보면 성벽뿐만이 아니라 각 건물, 문이나 장대, 강루, 공돈 등의 설계도가 모두 그것도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원할 때 완전하게 복제하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제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성이 어떤 점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화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화성은 18세기 동서양의 군사시설 이론을 도입하여 만든 뛰어난 근대적인 읍성이라는 점입니다. 읍성이란 산성과 달리 도시 안에 만들어 여러 업무를 보던 곳을 말합니다. 화성이 뛰어난 근대적인 읍성이라는 것은 화성을 만들 때 많은 근대적인 기술이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료의 면에서 한국 성곽 역사상 결코 흔하지 않은 벽돌을 사용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벽돌은 대포 공격을 받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첨단의 공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거중기의 이용도 그렇습니다. 거중기는 잘 알려진 것처럼 다산 정약용 선생이 청나라의 거중 장치들을 참고하여 도르래를 8개나 사용하여 만든 최첨단의 기계입니다. 이러한 기계를 만들었던 이유는 당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가 국민에게 부역을 부과하는 일을 서서히 줄여 나가려는 의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계를 통해 시공자들은 임금을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아주 뛰어난 방위시설인 공심돈의 경우에서 보이는 것처럼 근대적인 기술력이 발휘된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화성의 건축적인 면을 보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서 그치는 것이 낫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성이 군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미와 기능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치고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화성의 곳곳에는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화수리전과 같은 건물은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특히 밤에 조명을 받아 밑에 있는 연못에 비치는 모습은 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쪽 수문의 역할을 하는 화흥문도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밤에 조명을 받은 모습은 더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당시의 미 감각의 수준이 얼마나 뛰어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성을 지으면서도 미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주제와 직결되는 의계에 대한 것입니다. 의계는 왕실의 결혼식이나 회가변 같은 잔치를 비롯하여 장례라든가 왕릉을 만들 때 혹은 궁궐을 신축하거나 개축을 할 때 만드는 그림 형식의 보고서를 말합니다. 이 의계는 왕이 직접 보는 것 말고도 지방 사고에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몇 부를 더 만듭니다. 화성의계가 크게 주목받는 이유는 이 책이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완벽한 공사 보고서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의계를 통해 화성이 축성되는 과정을 비롯해서 수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에 투입된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각 건물의 도면,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 또 축성에 이용된 기구의 상세한 모습에 대한 설명이 책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 중에 주고받은 공문서나 고유문 혹은 상량문 등도 모두 들어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공사 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극히 꼼꼼하게 적은 것은 물론이고 축성에 들어간 자재들에 대해서 그리고 일한 장인들에 대해서도 치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한 못의 규격이나 수량, 그리고 그 단가까지 자세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돌을 살 때 얼마를 지불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장인들의 이름이나
그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내역에 대하여 적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반나절만 일을 해도 임금이 어떻게 지불됐는지 노비들에게도 임금을 지불했다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에 대해 적는 등 그 꼼꼼한 기록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1801년에 간행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화성의 건설은 1794년 1월에 시작하여 1796년 10월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공사에 관여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 놓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각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공사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 아래 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종의 공사 실명제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게다가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의계 몇 부를 만들기 위해 금속 활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의계들은 필사문인에 비해 화성 것은 금속 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조가 얼마나 화성의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당시를 조선의 제2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시대였기에 의계와 같은 높은 기록 문화가 나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조는 워낙 화성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 그 공사 내력을 담은 의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후손들은 이와 같이 완벽한 공사 보고서 덕분에 복제품을 가지고도 그것을 당당하게 세계문화유산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모두 의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으니 다시 한번 우리 조상의 기록 정신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제 우리 조상의 뛰어나기 그지없는 기록 문화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의 주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관광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지금 1년에 수백만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있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서울을 찾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관광할 때 서울에서도 어디를 가장 많이 찾을까요? 제가 아는 바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경복궁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게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이라는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근정전 같은 조선 최고의 장엄한 건물이 있어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복궁을 가면 어떻습니까? 근정전과 경회로 지역을 빼면 너무 수력하고 횡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경복궁은 일제 때 그리고 한국 전쟁 때 너무 파괴되어 안쓰럽습니다. 계속 복원을 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궁 전체를 다 채우려면 언제 끝이 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용한 궁궐 속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공사의 소음도 감상하는 데에 짜증이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복궁 관광은 그리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조선의 물질 문화를 중시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건축사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은 앞선 왕조에 비해 발전 모드로 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부석사에 무량수전을 꼽지 않습니까? 무량수전은 주제하다시피 고려의 건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그 많은 조선 건물들을 젖히고 정말로 얼마 안 되는 고려 건물 가운데 무량수전이 뽑혔다는 것은 고려의 건축 문화가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조선의 건축물들은 그리 내세울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건물들이 별로 내세울 게 없다면 경복궁 관광은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여기까지 정독한 독자들은 금세 눈치를 채셨겠죠. 그렇습니다. 조선은 문기가 그야말로 성할 대로 성한 나라입니다. 조선 문화의 백미는 궁궐의 건물로 보여줘야 할 것이 아니라 문기를 창현한 장소를 중심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문기의 입장에서 볼 때 경복궁이 어떤 곳입니까? 유네스코가 선정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6개의 기록유산 가운데 4가지가 경복궁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본 곳 가운데에는 실록과 일기, 그리고 의계가 있고 이제 곧 보게 될 한글이 만들어진 곳이 경복궁 아닙니까? 실록은 실록정 혹은 춘추관에서 편수되고 일기는 승정원에서 만들어졌으며 한글은 경예로 바로 옆에 있는 수정전에서 창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복궁에 가면 어디가 춘추관이고 은대인지 알려주는 안내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수정전 안내판을 보면
이곳에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를 가지고는 조선의 드높은 문기를 세계 만방에 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리는 데에 너무 인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세계가 인정한 문기물이 만들어진 장소에 그 건물을 보고 나고 아주 상세한 안내판을 세우면 경복궁을 찾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조선의 높은 문화에 감동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실컷 자랑해놓고 정작 그 문자가 만들어진 역사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한국인들은 영화나 드라마를 찍은 장소들도 모두 보존하고 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가 낳은 불세출의 문자나 엄청난 역사 기록이 탄생한 장소에 대해서는 왜 이리 무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문화 부재 현상이 낳은 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국의 문기를 설명하면서 크고 작은 산을 다 넘어서 가장 큰 산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한글이 그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물 가운데 매일 향용하면서도 최고로 칭송받는 한글. 위에서 본 것들은 모두 지나간 역사의 유물에 불과할 수 있지만 한글은 우리가 매일 같이 쓰고 있어 한글로부터 입은 은혜는 필설로 다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이제 한글을 보려 합니다. 한글은 어떤 찬사를 던져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발전시키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랑하지 못하는 후손들의 부족함만이 있을 따름입니다.